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영업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홍기환입니다.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해마다 전문가님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며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공노무법인 박삼영 노무사님을 모시고 인사노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부분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이 부분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뭐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거고 일용직 근로자도 있을 텐데 이런 근로자도 모두가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까? 네. 민법상의 그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민법상에는 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자유롭습니다. 노동법상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알바든 뭐 도급제든 근로 형태와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작성 시점은 언제가 좋습니까?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첫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무하기 전에. 그렇죠.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고 뭐 수일 지나서 뭐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을 들 경우 그렇습니까? 예. 회사는 형사처벌에서 뭐 피할 수는 없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임금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직접수당, 자격수당 이런 뭐 고정급하고 그리고 매월 변동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처럼 변동급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변동급을 정액화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포괄임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건설 일용 근로자 포괄임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일당 안에 주휴수당 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비정규직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건설 현장마다 공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그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2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계약 기간을.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 맞춰서 근로계약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지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특정하기보다는 뭐 특정 건설공사의 뭐 준공시까지 뭐 이런 용어를 준공시까지. 그렇죠. 그렇게 네. 계약기간 안에 기재도 되겠죠. 다음은 임금 쪽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이 8,59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교통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도 일부는 포함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넘는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최저임금
얼마죠? 8,590원. 그리고 그월 환산하게 되면 한 179만 원 가량 됩니다. 거기서 25%는 한 44만 한 8천 원 정도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여금은 월 44만 8천 원 이상 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이 상여금이다. 네. 그러면은 44만 8천 원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식대 교통비일 경우에는 월 환산액이 7%라 그러면 정확하게 12만 5천 한 600원 정도 됩니다. 12만 5,6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이 반영된다는 거죠. 15만 원 받으면 12만 5천 원 빼고서 나머지만 최저임금을 집어넣는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일일에 그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40시간에 미달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합니까? 주휴수당은 일주 소정 근로일을 개간할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0시간을 근무하든 20시간을 근무하든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일단 40시간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일주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일의 주휴수당이 8시간 분이라면 일주일에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주 15시간 기준으로 그 이제 미만 근로자, 이상인 근로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부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일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없습니다. 쉽게 해서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고 그 연차휴가 부여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5시간이 넘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도 일주를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 그 건설 현장의 관행이 일당의 공수를 꼽혀서 월급을 지급했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당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 일당제로 설계해서 대응을 하게 된 거죠. 포괄 일당제로 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일에 근로자가 나오면 휴일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 수당이 겹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장 근로라고 봅니다. 그죠? 연장 근로일 경우에는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토요일을 넘어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게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가 되죠. 그죠? 근데 주 40시간 넘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휴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휴일 수당만. 40시간 넘어서 일요일에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은 우리가 휴일만 인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그러면 그 시간 외 수당, 연장 수당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모두 다 줘야 합니까? 노동법상의 임금체크 소멸시효라고 있는데 3년입니다. 퇴직하더라도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만 임금이나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대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지문 인식 기록이라도 있으면 명확할 텐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이 이제 부딪힐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입장 책임은 근로자이겠습니다. 그러면은 3년이 모두 끝나면 사업주의 그 형사처벌도 모두 면하게 됩니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라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건데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최종 5년은 지나야 5년이 지나야 민사 책임이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당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도산, 뭐 파산이 속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근로자한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까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체당금이란 사전적이면은 남이 할 일을 대신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 이렇게 정의되는데 우리 노동법적으로는 회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돈 이렇게 한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대신 갚아준 돈이다. 네. 체당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체당금에는 크게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이라는 것은 파산 선고 결정이나 회생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를 재판상 도산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도산이나 재판 도산이 아니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 받을 경우 이때 일반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그 한도는 일반 체당금과는 달리 금액이 제한됩니다.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참고로 일반 체당금은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됩니다. 진정 고소를 통해서 체불 금품이 확정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도산 등 사실 인정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 체당금은 이 과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소액 체당금일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서 체불 금품 확정을 받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국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의 확정 권한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하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다음은 휴가 휴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관공서 공휴일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과 교사에 적용되는 그런 공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력상에 흔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날을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과 근로자날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유급휴일이. 그런데 2018년도죠.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급휴일이 최대한 16일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날이나 뭐 추석 이런 게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 과거에는 임금을 안 줬는데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적용이 되니까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들어오면서 유급휴일에 대한 어떤 임금, 거기다가 유급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에 유급휴일 또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년에 최대 한 35일 정도의 임금 이상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크겠군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연차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그날을 줘야 합니까? 뭐 바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휴가는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시기에 변경할 수 있다.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극히 예외적이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부분을 사실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갖고 회사가 조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뭐 국한된 이야기 같은데 일반적인
기후는 아닌 것 같아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직을 청구할 때 근로자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로 한다든지 또 동시에 여러 근로자들이 같은 날에 청구할 경우에는 서로가 뭐 안분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이동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네. 일시적으로 이제 업무량이 감소가 된 경우에 다른 회사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파견도 인사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그 인사명령은 그 기업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파견은 근로계약상의 이제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군요. 물론 동의받지 않고 인사명령을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보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럼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제 눈밖에 난 직원에 대해서 멀리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내릴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해고 요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보면서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눈밖에 난 직원을 지방에 보내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인사 명령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클 경우에는 부당 인사 명령으로 이렇게 판정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도 기업의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야 되겠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뭐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 발령 수당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징계 부분도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징계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바로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 근태 불량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반복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근무 태도 불량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또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취업 규칙에 뭐 지각이 잦다든지, 뭐 아니면 조퇴가 잦다든지, 뭐 외출이 잦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징표들을 어떤 취업 규칙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바로 해고 조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고 가벼운 징계인 뭐 견책이나 감봉 정도 이 정도는 단계별로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근태가 불량하고 또 뭐 이럴 경우에는 중징계인 어떤 뭐 정직이나 뭐 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각이 잦다면 임금에서 어떻게 공제할 수 있나요? 그 시간만큼. 그렇죠. 지각일 경우에 과거 많은 회사들이 지각 몇 회를 할 경우에는 1일을 결근 처리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의 입장은 지각을 할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하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30분 이상 이렇게 이어지는 건 잘 없죠. 5분, 10분입니다, 그죠? 그 임금을 공제하게 되면 뭐 지각 그 근태를 뭔가 근태율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지각을 당연시하는 거죠. 오히려 뭐 명분만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은 임금을 뭐 삭감하고 하기보다는 징계로 다루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여쭤보고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징계를 포함한 해고, 4대 보험, 산재 처리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